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제가 울렁증이 좀 심해요.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사실은 한강성심병원에 2006년에 입원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 입퇴원을 반복했던 환자 중에 한 명이고요. 이런 자리에 제가 서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은 소논문식으로 잡으려고 했는데요. 이게 처음 국제 컨퍼런스라고 해서 너무 딱딱한 분위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는 교수님과 좀 다르게 그냥 주요 내용들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경험자의 사회복귀 경험 및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는 첫 번째는 화상 경험자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는 화상 경험자의 사회복귀 경험 연구,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인터뷰 내용,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 결과, 그다음에 화상 경험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그다음에 한림 화상재단 및 베스티안 재단 지원 서비스, 마지막 결론으로는 화상 경험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상 경험자의 개념으로는 born survivor은 화상 생존자라는 의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화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온 생존자 또는 경험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한림에 있는 황세희 팀장님과 우리나라는 화상 경험자의 개념이 없어서 논의한 결과 화상을 실제로 경험해 보거나 주변에서 겪어본 적이 있는 환자 또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화상 의료진, 화상 경험자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주민 등을 화상 경험자로 불러야 한다라고 감히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인터뷰 질문을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 복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 복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상 경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사실은 제가 그 박사 논문으로 화상 장애인의 취업 경험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국제 컨퍼런스에 할 의향이 있냐고 해서 사회 복귀라는 그 세 가지 챕터를 제가 넣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1차밖에 그 인터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부 다 화상 경험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분의 네 분의 사례자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50대 후반의 지체 상급이고 2011년에 화상을 입으시고요. 네, 종교는 없으시고 가족 관계는 자녀가 2분 계시고 결혼 상태는 이혼 상태에 있고요. 두 번째 사례자는 여자분이시고 30대 후반 안면 상급이고 1990년대에 화상을 입으셨고 현재 가족 관계는 아버지와 남동생, 그다음에 미혼입니다. 세 번째 사례자는 50대 후반이고 지체 2급이시며 2003년도에 화상을 입으셨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기독교고 자녀는 2분 계시고 기혼이십니다. 네 번째는 40대 후반 저입니다. 40대 후반이고 안면 2급이고 2006년도에 제가 화상을 입었고요. 종교는 카톨릭이고 부모님 계시고 남동생 있고 현재 미혼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제가 쭉 읽어드리기가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더 재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교 후유증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때문에 3년 동안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하지 않았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매일 술을 마시고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지인의 소개로 화상장애인 자조모임을 알게 되어 회원가입을 했다. 자조모임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 파탄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해소되고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일주일에 2번씩 자조모임에 참석했고 그들과 함께 사회복귀를 위한 마라톤 대회, 걷기 대회, 화상 환자 캠페인 참석을
하면서 자신이 든든한 힘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는 화상 경험자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근로 능력이 없다는 편견에 직면하는 것이었다.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서 안면 장애인이 전혀 채용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형식에 그치는 채용 박람회였다. 화상 경험자는 대조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음을 경험했다. 사회복귀의 또 다른 어려움 등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모두 피했다.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위아래 내려다보는 행동은 참을 수가 없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했다. 화상 경험자를 위한 개별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화상 경험자는 정신장애인 유형과 비슷하고 느껴진다. 사회에서 보는 편견 해소와 끝이 없는 치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자의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굳이 구인 장애인 채용 사이트를 한 달에 10번씩 이상 검색해서 서류를 내면 면접에서 항상 떨어졌다. 면접 볼 때마다 면접관들은 동일한 질문을 했다. 언제 다쳤냐? 지금은 괜찮은지. 어떻게 다쳤냐? 일은 할 수 있는지. 사고 때 혼자 다쳤니? 이런저런 질문에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안면 화상 장애인에게는 사회복귀는 또 다른 커다란 장벽이었다. 사회복귀 과정에서도 신체적 고통을 늘 함께 따라 나눴다. 화상 흉터로 인한 허리 디스크, 안면 쪽 흉터 구축으로 인한 얼굴 변형이 결국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졌다. 외래 진료를 통해 잠시나마 고통을 이겨냈지만 이런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고통은 잠시나마 잊을 수 있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집에서 하는 부업부터 시작해서 텔레마케팅, 빵 공장, 편의점 등에서 다양한 일을 했다. 원치 않은 직업이었지만 자신을 채용해주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서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안면 화상 장애인은 장애 유형에 있지만 제대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매우 힘들 때 병원 지인의 소개로 화상장애인 자조 모임을 알게 되었다.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정신적인 위로도 받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가졌다. 퇴원 후 자조 모임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걷기대회, 캠페인 등의 행사를 참여하면서 사회로 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이 향상되고 화상장애인 협동조합을 만든 데 힘을 보탰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바리스타 교육도 배웠다. 신체적으로 불편함 때문에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고 일부 사람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편견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사회복귀의 또 다른 문제였다. 긴팔 옷에 목도리를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심한 고통이었다. 이런 스트레스는 자조 모임 친구들의 지지와 여러 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다. 그 힘으로 사고 전에 경험했던 보험 설계사 시험을 다시 보고 사회복귀에 노력했다.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술치료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편견, 즉 기능적인 장애로 인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화상 경험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화상 경험자들이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넘어가는데. 네 번째는 제 사례입니다.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외래 진료를 위해서 1년 동안 병원을 다녔다. 퇴원 후 외모적인 변형과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주변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했고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수면장애의 우울증 증세도 보였다.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지인의 권유로 성당을 다니면서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게 되었다. 성당에서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하면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성당이 아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은 또 다른 심리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실업자를 위한 재봉 패턴 학원을 1년 동안 다니고 컴퓨터 학원, 직업상담사 자격증반,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등으로 2년 동안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역량을 키워도 어느 한 곳도 자신을 채용해 주는 건 없었다. 왜냐하면 얼굴과 목은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대학원 진학이었다. 학력이라도 높으면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작정 도전했다. 대학원 동료, 교수, 교직원들과 교류를 통해 무너진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장애인연대라는 단체 회원에 가입한 후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다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했다. 여성장애인연대 운영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금씩 제 자신을 만들어갔고 대학원 졸업 후 여성장애인연대 활동가로 일할 수 있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분위기 전환으로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네 사례를 이제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거, 또는 얼굴이나 팔, 다리 화상 형태로 인한 기능적인 장애로 신체적인 어려움 호소, 그다음에 화상 경험자들은 경제적, 의료적, 가족의 문제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나왔고요. 화상 경험자에게 희망이 없는 현실에서 마지막 선택인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되게 다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량 강화에서는 화상 경험자들은 이제 재봉이나 아까 패턴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체력 관리, 자조 모임 활동, 캠페인 활동, 대학원 진학까지 하면서 사회복귀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직 및 취업 활동에서는 장애인 취업 박람회나 구직 사이트를 찾아서 면접 체험을 하고 바리스타 교육, 화상 장애인 협동조합 가입동 활동, 그다음 취업 성공 패키지를 참여했다고 나왔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이제 어떤 화상 경험자를 사회적 지원이 있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긴급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의료 지원도 있고 다 포함되지만 특히 저희는 이제 의료적인 게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긴급 지원은 이제 치료 목적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회까지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화상 환자 비급여 치료비가 2018년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한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화상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 분야 전문 병원 5개소를 산재보험 화상 전문 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올해 4월부터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강 성심병원도 들어있고 베스트한 병원도 들어있고 이렇게 5곳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입원 기준이 4대 중증 질환, 암, 희귀성 난치성, 심장, 뇌혈관 및 중증 화상 질환자에만 지원이 대상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질환을 확대하면서 4대 중증 질환의 경우 외래 진료 기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고 안정적으로 직업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재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지원 제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활 인프라 확충 등 담은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림화상재단이 어떠한 서비스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저기는 지금 뒤섞여 있어요. 근데 재활 치료 지원 사업에는 화상 점프 캠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상 병원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 관리 사업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고 장학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눔과 꿈 지원 사업에서는 치료 단계별 맞춤형 트라우마 회복 프로젝트가 있고 연령별 맞춤형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젝트가 있고 그룹별 맞춤형
공동체 형성 프로젝트가 있고 사회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티안 재단 같은 경우는 화상 예방 교육 및 기업 교육, 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화상 안전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고요. 멘토링 사업으로는 멘토와 멘티의 자율적인 만남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리 캠페인으로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수진 콘서트 해가지고 화상 질환에 대한 이해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걷기 대회, 함께 걸을수록 아름다워지는 대회로 화상 환자의 미래를 응원하고 희망을 향한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저희 화상 경험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향으로는 첫째, 화상 경험자를 위한 개별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병원에서 퇴원하고 지역사회를 복귀했는데 아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그 행정 도우미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포기했었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저희 같은 몸 전체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 구축으로 인해서 마사지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재능 기부나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자가 있는지 제가 알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도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치료나 심리적인 치료나 아니 신체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게, 아니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내려갔을 때 병원의 그 진료 기록이나 이 사람 현 상태를 지역사회로 자료를 정보를 줘서 그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의료 혜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얼굴 성형 같은 거는 안면 저희는 재건 수술인데 이것도 아직도 성형 수술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범위를 뭐 크게 잡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범위를 금액이 많다 보니까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들은 이런 수술비로 인한 그 경제적 어려움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화상 장애를 장애 유형에 적용해 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케이스 사례자들이 모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이 15가지가 있는데 화상으로 인한 장애가 지체 장애나 또는 안면 화상 장애로 분류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화상 장애로 뭐 경증이든 중증이든, 중증은 그나마 장애 유형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경증 같은 경우는 장애 유형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화상 장애가 장애 유형으로 들어간다면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의료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부담감이 훨씬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재활치료 및 심리적 치료의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역사회 복귀했는데 주변 지인들도 잠시뿐이었고 제 주변 지인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제 스스로 이겨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재능 기부를 받아서라도 이런 것들이 뭐 복지관이나 뭐 단체나 이런 데서 좀 해주시면 좋은데, 워낙 저희가 하상 장애인들은 소수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아예 장애 쪽에서도 좀 차별하는 차별을 좀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제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화상 정도에 따른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증 같은 경우는 취업을 되도록이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아까 이지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증에서도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중증 화상장애 같은 경우는요 정말 직업을 다시 복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 화상 전에는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그 교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아직도 장애 인식에 대한 개선이 그만큼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예전에 저 자질 때문에 또 되게 혐오스럽게 보거나 좀 끔찍하게 보는 경우가 많았고, 어른들이 그렇게 보는데 아동들은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저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상 정도에 따라서 특히 중증 화상 장애인들은 진짜로 직업재활의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를 사례를 들자면 제가 병원비만 해도 거의 1억 약간 못되게 깨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지고 저 역시 이제 수급으로 이렇게 다행히 돌릴 수가 있었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들은 이렇게 돌아가지 못한, 차상위도 안 되고 뭐 기초생활 수급자도 안 된 분들은 정말 쉽게 안 좋은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또 우리나라가 많이 자살도 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족 지지나 이런 거 더군다나 받을 수가 없어서 꼭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뭐 지역이 됐든 정부가 됐든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사례자의 두 명 참여자가 자조 모임을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자조 모임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그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험을 위해서 쉽게, 저희들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를 보고, 이제 자조 모임 활성화라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조 모임이 아니라 친교 그런 자조 모임이 아니라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자조 모임 활성화 시켜서 이분들이 더 나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모든 분들이 뭐 의료진이 됐든 화상 경험자가 됐든 이런 다양한 분들,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가족 모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아니면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자료를 좀 마련해가지고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이 환자가 퇴원을 하면 지역으로 이 환자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주고, 이 사람은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심리치료가 필요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또 이 사람은 뭐 이 심리나 재활이 어느 정도 안정 상태이니 직업재활 쪽에 이렇게 프로그램 필요하니 이런 쪽으로 연계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서비스가 좀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거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예전에 제가 2006년도에 다쳤을 때는 다양한 뭐 프로젝트나 뭐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거를 홍보하지 않으면 다른 환자들이나 또 지역사회에 복귀한 그 화상 경험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몰라요. 이러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멘토링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장애인 쪽에서 보면 자립을 위한 동료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립을 하신 분들의 자기의 노하우들을 이렇게 멘티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동료 상담가가 있는데, 멘티를 그 프로그램에 저는 조금 더 제 의견을 드리자면 분야별로 좀 해서 상담가로 양성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동료 상담가처럼 이것도 극복을 해서 취업을 성공적으로 한 상담가, 그 다음에 결혼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고 있는 상담가, 그 다음에 가게나 뭐 가게 운영을 내가 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는 상담가, 그 다음에 미취업자로서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도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상담가, 그 다음에 정신과의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았고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됐을 때는 뭐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의뢰를 했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의뢰를 했다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분야별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어수선하게 말을 정확히 정리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자이거나 또 가족 지지계나 또 화상 경험자의 그 관계자분들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하실 거라 보고요. 여기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